요즘 특히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심한데 작년부터 사실 미국의 빅테크들의 수익률이 너무나 좋고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의 펀더멘털이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백 투 베이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많은 경우에는 베이식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가장 펀더멘털이 되는 기본 개념부터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자료에서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교과목이 투자론이라는 수업인데, 아래 보이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MBA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다루는 내용은 왼쪽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실제로 투자론 공부를 하면은 다뤄야 되는 개념들이 아주 많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딱 네 가지로 기본적인 것만 요약을 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투자론 내용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이론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잘 아는 워렌 버핏이 코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처럼 전문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S&P 500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또는 다른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투자를 잘하는 전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모두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베이스로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론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투자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와 같이 그런 인덱스 펀드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공개적으로 10년 동안 베팅을 진행한 게 있는데, 워렌 버핏이 여기서 S&P 500 인덱스 펀드의 10년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베팅을 한 거거든요. 찾아보면은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기사 한 가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워렌 버핏이 다른 지인과 공개적으로 10년 동안 투자 베팅을 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한 거는 본인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년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펀드 오브 펀드 5개에 투자를 해서 누가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펀드 오브 펀드는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헤지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라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운이 나쁘게도 그 베팅을 시작하자마자 2008년 금융위기가 와서 첫 1년에는 S&P 500 인덱스 펀드가 마이너스 37%로 시작할 때는 아주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10년을 누적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는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는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126%가 나왔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는 8.5%가 났고, 나머지 5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수익률이 발생했고, 실제로 펀드 하나는 아예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S&P 500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 조언이 좋다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보인 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 원칙을 네 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실 기본 원칙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개별 자산 하나를 잘 선택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상품, 특히나 본인이 리스크를 알아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만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 됩니다. 저는 보통 강연할 때도 그렇지만 실제 국민연금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은 실제로 운용이 되는 그런 기금이나 상품을 가지고 예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본 강의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는지 예시로 좀 이 기본 원칙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고, 국민연금 성과를 보면은 나쁘지 않다기보다는 사실 아주 좋은 연 8%의 수익률을 긴 기간 동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적하면은 아주 좋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기본 원칙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뒤에 가서 중간에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칙이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만약에 본인이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나가 너무나 성과가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투자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반도체 ETF도 있고 뭐 미국 나스닥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조금 많이 언급이 되진 않지만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살짝 질문을 바꿔 가지고 그냥 1억 원을 단순히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쪼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앞으로 일 주일, 한 달, 뭐 반년 뭐 이렇게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습니까?"라고 하면은 짧게는 뭐 그때의 모멘텀, 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좋은 투자가 무엇인지 판단이 되는 시기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매달 좋은 투자 전략을 찾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의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게 좋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년을 투자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항상 구매력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30년 뒤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구매력만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에 당연히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이다. 왜냐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의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가지고 와서 만약에 연평균 2% 수익률 나는 것과 아까 봤듯이 국민연금처럼 연평균 8%의 수익률이 나는 거를 단순히 그냥 연복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시작점은 그냥 100으로 동일하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2%씩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는 30년이 지나도 20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평균 8%로 계속 수익률이 발생해서 복리 효과를 반영했을 때는 100으로 시작했는데 10배 이상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내가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렇게 안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래도 누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발생하는 그런 금융자산,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 투자의 기본 원칙이 이제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질문 드린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때 이 중에 가장 좋은 투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일 수도 있지만은 뭐 테슬라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X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전망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어떤 거에 투자할지라는 의사결정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내 포트폴리오 안에 이 종목을 추가할지 말지, 추가를 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 몇 퍼센트를 여기에 투자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단위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축구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축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사실 포트폴리오 단위로 의사결정하는 거는 다른 좋은 예시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축구팀을 구성할 때도 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으로 축구팀을 구성을 할 때 사실은 공격수들만 가지고 축구팀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또는 상대방이 아주 공격이 좋은 팀이다라고 하면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비수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축구팀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비수를 강화해서 수비수만 가지고 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상대 팀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씨와 같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를 골고루 다 팀에 포함을 시켜서 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특정 공격수 한 명에 좋은 선수 한 명을 영입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팀 전체의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팀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고, 투자에서도 비슷하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나 장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 상황에 발생했을 때 내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산 또는 자산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필수이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봐도 국민연금은 당연히 기금 운용 규모가 지금은 이제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몇 개의 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큰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대체 투자, 그리고 단기 자금까지 어떤 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단위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뭐 25%로 가져갈 건지, 또는 이거를 뭐 28%, 30%까지 늘릴 건지,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결국 포트폴리오 단위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굳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느냐, 그냥 그때그때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블랙락의 리턴 맵을 가지고 온 건데, 10년치 리턴 맵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는 여러 자산군들을 그 해 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정렬한 거거든요. 근데 2017년에 예를 들어서 중국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 2018년에도 중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자라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가장 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는 2017년에 주식이 좋았으니까는 18년에 주식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채권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가 좀 안 좋았는데, 그럼 그 다음 해를 봤을 때는 또 원자재가 좋게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뭐가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를 또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매년 예측을 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좋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론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여러 종목만 넣으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분산 효과가 무엇인지를 간단한 예시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극단적인 예시라서 실제로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주식 A랑 주식 B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4일 동안 매일 수익률이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식 A 같은 경우에는 0%, 10%를 반복하고 있고, 동일하게 주식 B도 0%, 10%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날짜 차이가 있어. 그 날짜로 봤을 때는 주식 A가 0%일 때는 주식 B가 10%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주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4일 동안 결국 이틀은 0%, 이틀은 10%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주식 A와 주식 B 모두 평균, 일별 수익률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5%가 되고,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4일 동안 변동성을 봤을 때 5%이다라고 똑같이 수익률과 변동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건 결국 평균 수익률은 5%고 변동성도 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만약에 주식 A와 B에 반반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매일 5%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투자를 하는 경우에 평균 수익률은 동일하게 5%가 나오게 되지만, 이때 변동성은 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실제로는 이렇게 변동성이 0인 투자를 만들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인 자산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단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분산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자산들 또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자산군들이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산군들이 과거에 봤을 때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실제로 많이 보게 되고, 이거 역시 교재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실제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 S&P 500과 상관관계가 다른 자산군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럼 지금 인터내셔널 이퀴티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0.86, 그러니까 꽤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고, 1이 완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는 아주 높고, 그리고 채권의 경우, 그리고 원자재의 경우에는 0.4 또는 0.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습니다. 상관계수가 이렇게 낮은 것들에 적절히 나눠서 투자를 하면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봤을 때 분산 효과가 발생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는 줄이고 리턴은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다시 국민연금으로 돌아와서 국민연금이 왜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 대부분 큰 연기금들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돼요. 물론 국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한국 주식이 되는 거고, 미국의 기준으로는 미국 주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국내 해외 나누는 게 일반적이고, 주식 채권 나누는 게 일반적이고, 대체 투자를 이제 또 하나의 자산군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다르게 움직이고 대체 투자도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자 비중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의 의사결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 해외 주식 안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의 비중을 나타낸 거예요. 해외 주식을 봤을 때 섹터별로는 이렇게 나뉘고 지역별로는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북미에 70%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IT 산업에 25%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레벨이 있어가지고 가장 상위에서는 여러 자산군들,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대체, 여기서 어떻게 비중을 나눌 건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 레벨에서는 각 자산군 안에서 어떻게 섹터별로 투자할지, 어떻게 지역별로 투자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큰 기금을 운용하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알고 있는 상품들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자세하게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도 위험관리 절차라고 해서 일단 계획 단계가 있고요. 이게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곳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요. 그 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점검하는 단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당연히 위험 관리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 거에 당연히 투자를 하지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모델링 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리스크를 측정하기가 아예 어렵다,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품들에는 사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에 가지고 오면은 요즘 아무래도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품들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은 이제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좋다라는 얘기만 들고 투자를 했다가 사실 크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본인이 알고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시 두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ELS이고,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구조는 좀 쉬워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초 지수가 6개월마다 어떤 가격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여기 그 몇 년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홍콩 H 지수가 12,000에서부터 쭉 하락해 갖고 뭐 6,000대까지 내려갔는데 홍콩 H 지수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0% 20% 빠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렇게 1년, 2년 또는 3년 단위로 전망을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ELS 상품의 경우에는 기초지수가 하나가 아닌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에 대한 전망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들은 당연히 리스크 해지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 나쁜 거는 전혀 아니고 상품이 필요한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는 커버드콜 상품들이, 커버드콜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기사에서 커버드콜의 배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배신이 아니고 커버드콜 역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는 충분히 필요를 하거든요. 근데 커버드콜의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여기에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본인이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금은 더 높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커버드콜에 들어가는 거고, 이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기초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내가 여기서는 돈을 잃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른 데 얼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넣었다라고 하면은 배신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상품은 이렇게 그 투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결국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포트폴리오 단위는 아무거나 포트폴리오 넣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투자 원칙인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은, 충분히 리스크를 알고 있지 않은 상품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투자의 기본 원칙을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판단들을 하는 것도, 할 기회들도 더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기본 원칙을 알고 본인이 어떻게 투자할지의 원칙을 세우면은 그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아주 쉬워진 것 같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런 ETF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S&P 500 ETF, 그 다음에 코스피 ETF, 국호채 ETF 3개만 가져가도 사실 각각이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각각은 각 자산군 안에서 분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물론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군들에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딱 ETF 3개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ETF를 활용하면은 투자 원칙을 따르는 투자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꽤 쉽습니다. 처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S&P 500에 투자를 한다, 투자하는 제안을 많이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4가지가 지금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그냥 단순히 은행 예금에 두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하지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의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게 결국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단위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데,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시총이 큰 500개 기업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 효과 같은 경우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에만 투자를 하는 게 분산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근데 보면은 S&P 500은 산업군도 다양하게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연령대가 젊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휴먼 캐피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최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TDF와 같은 상품들도 20대 때는 거의 100%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상품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대안이 되고, 네 번째로 아는 것에만 투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S&P 500은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도 쉽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 인덱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시가총액 가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플롯 웨이티드가 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좀 디테일한 게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찾아보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투자 원칙에 다 부합하는 그런 투자 조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은 사실 분산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알면은 훨씬 더 본인의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투자론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이런 투자 원칙을 따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 그대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론을 모르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좋은지 보통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론 베이스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